이 결혼 안 된다. 아니야, 설마 나를 기억하고 있을 리가. 20해 전 당신이 우리 집안의 한 일을 모두가 알아야겠군. 끝났구나. 모든 게 끝났어. 2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나는 눈을 떴다. 어젯밤부터 뒤척이며 제대로 잠들지 못했으니까.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왔다. 연립주택 특유의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분식집 준비를 해야 하는데 손이 떨렸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탓일까? 아니면 내일 때문일까? 내일이면 중얼거리며 냉장고를 열었다. 어묵, 떡, 양배추. 언제나 똑같은 재료들이 나를 맞이했다. 이 좁은 주방에서 15년째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 기름 튀는 소리, 국물 끓는 냄새, 손님들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 내 인생의 전부였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민호가 세수를 하고 나오며 말했다. 우리 아들, 이제 30이 넘었지만 여전히 내 눈에는 어린아이 같다. 키 큰 체구의 의사답게 단정한 인상. 혼자 키운 아들치고는 제법 듬직하게 자라줬다. 응, 오늘 장사 일찍 끝내고 옷 좀 봐야 해서. 내일 상견례 때문에 걱정이세요? 민호가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역시 내 아들, 엄마 마음을 너무 잘 안다. 걱정이야 뭐가 있겠니? 그저 말끝을 흐렸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유능한 의사인 지연이와 결혼한다니 기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다. 상대방 집안은 대기업을 운영하는 재력가라고 했다. 나 같은 분식집 아줌마가 과연 그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 지연이가 어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걱정 마세요. 민호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고마운 아들이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과 인정받는 것은 다르지 않을까? 장사를 시작하자 평소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됐다. 떡볶이 주문이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떡을 삶고 순대를 데우고 김밥을 썰었다. 손님들은 맛있다며 엄지를 축혀 세웠지만 오늘따라 그 칭찬마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사장님, 여기 김밥 맛이 정말 끝내줘요. 단골 손님이 웃으며 말했다. 고등학생 아들딸과 함께 온 아주머니였다. 고맙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저 아주머니는 남편이 회사 과장이라고 했다. 아이들도 학원 여러 개씩 다니고 나와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다. 오후 4시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옷을 사러 가야 했다. 백화점은 엄두도 안 나고 그렇다고 시장 옷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동네 정장 가게로 향했다. 어머님, 특별한 날이신가 봐요? 가게 사장이 웃으며 물었다. 아들 상견례요. 아, 축하드려요. 신부 측에서 어떤 분들 오시는데요? 대기업 하시는 분들이라고. 말하는 내 목소리가 작아졌다. 가게 사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게 보였다. 그럼 좀 더 고급스러운 걸로. 결국 내 한 달 수입에 맞먹는 정장을 샀다. 집으로 돌아와 옷을 걸어두고 거울 앞에 섰다. 낡은 전신 거울. 15년 전 민호가 중학생일 때 헌책방에서 1,000원에 산 거다. 거울 모서리에는 까만 점들이 생겼고 표면도 조금 흐릿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봤다. 51살. 손은 기름기 빠진 지 오래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새겨져 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이 손, 이 얼굴은 숨길 수 없다. 정아야, 넌 할 수 있어.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다. 민호가 퇴근해서 돌아왔다. 어머니, 옷 사셨어요? 응, 어때? 정장을 입고 나와 보였다. 민호가 환하게 웃었다. 정말 예뻐요.
지연이 아버지가 어머니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란다. 좋은 의미에서일까? 나쁜 의미에서일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일을 상상해 봤다. 고급 호텔 레스토랑, 비싼 음식들,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들.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을 잘못하면? 말을 너무 사투리로 하면? 아니면 아예 할 말을 찾지 못하면?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이었다. 분식집에서 기름 냄새 맡으며 살아온 아줌마.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남편도 일찍 잃고 혼자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온 여자. 하지만 그게 내 전부는 아니다. 나에게도 자랑스러운 게 있다. 민호를 훌륭하게 키웠다는 것. 아무도 돕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해냈다는 것.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 그래, 그걸로 충분해.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내일은 당당하게 가자.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숨기지 말고.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꿈틀거렸다. 과연 내가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니,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새벽 5시 알람이 울렸다. 상견례 당일이었다. 호텔 로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높은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에 내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호가 내 팔을 살짝 잡아줬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손바닥에 땀이 났고 새로 산 구두가 발에 맞지 않아 아팠다.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보는 것 같았다. 저기 계세요. 민호가 손짓했다. 창가 테이블에 지연이가 앉아 있었다. 연분홍 원피스에 우아한 진주 목걸이. 역시 의사답게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이었다. 어머님, 지연이가 밝게 웃으며 일어났다. 그 순간 나는 조금 안도했다. 적어도 지연이는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았으니까. 지연아, 안녕.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하얀 천과 은색 식기들이 우아하게 놓여 있었다. 분식집 플라스틱 그릇만 보던 내 눈에는 모든 게 어색하고 거창해 보였다. 아버지가 곧 오실 거예요. 지연이가 말했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키 큰 남자가 정장을 차려입고 걸어오고 있었다. 나이는 50 중후반쯤 보였고 얼굴에는 권위적인 인상이 역력했다. 윤태석 회장, 지연이의 아버지. 그가 우리 테이블에 가까워질수록 내 심장은 더 빨리 뛰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어디서 본 듯한. 안녕하세요. 민호가 일어서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태석이 민호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급변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석의 눈이 나를 빤히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놀라움 그리고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나를 기억하는 건 아니겠지? 아버지, 이쪽이 민호 씨 어머니세요. 지연이가 소개했지만 태석은 계속 나만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다. 이정화.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지연이와 민호가 깜짝 놀랐다. 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정말로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이 결혼 안 된다. 태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연이가 아버지 라고 외쳤고 민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와 태석을 번갈아 봤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민호가 당황하며 물었다. 20해 전 이 여자가
우리 집안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 태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게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20년 전 그날의 일을, 태준과의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태준이 형, 태석이 말했다. 내 동생 윤태준 교수와 약혼했다가 결혼을 며칠 앞두고 돌연 사라진 여자가 바로 당신이지? 민호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민호야, 태준이 형은 그 일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아? 결국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어. 태석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를 버렸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주변 시선이 더욱 쏟아졌지만 이제 상관없었다. 그분을, 태준 씨를 버린 게 아니에요. 눈물이 핑 돌았다.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 차마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그날의 진실. 그럼 뭐야? 사랑한다면서 왜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거야? 태준 씨를 살리려고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태준 씨는 영구비 횡령 사건에 휘말려서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매일 밤 술만 드시고 자꾸 죽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태석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다. 결혼을 강행하면 태준 씨 부담만 더 커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러난 거였어요. 거짓말이야. 하지만 태석은 여전히 믿지 않는 눈치였다. 정말이에요. 저도 태준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결혼을 했다면 태준 씨가 더 힘내셨을까요? 그런 생각에 20년째 괴로워하고 있어요. 민호가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의 손도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왜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미안해, 민호야. 말할 수가 없었어. 태석은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분노와 당황,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지연이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태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쨌든 이 결혼은 안 돼. 절대로. 그는 돌아서서 레스토랑을 나가버렸다. 지연이가 아버지 하며 뒤따라갔다. 텅 빈 테이블에 민호와 나만 남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어머니, 민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민호야. 정말 미안해. 나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내 아들의 행복마저 위태로워질 줄은. 집에 가요, 어머니. 민호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하지만 그 손길마저 어색하게 느껴졌다. 아들조차 이제 나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호텔을 나서며 나는 다시 한번 뒤돌아봤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우아한 사람들.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세상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택시 안의 침묵이 가슴을 짓눌렀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네온사인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눈물 때문이었다. 민호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민호는 고개만 돌린 채 창밖만 바라봤다. 아들의 옆모습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민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거실에 혼자 서서 정장을 벗었다. 한 달 수입에 맞먹는 옷이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낡은 전신 거울 앞에 다시 섰다. 화장이 번진 얼굴, 지친 눈빛. 이것이 진짜 내 모습이구나. 정아야, 너 뭔 짓을 한 거야? 거울 속 나에게 물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민호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끼니 때마다 문 앞에 밥을 놓아두었지만 거의 손대지 않았다. 민호야, 밥 좀 먹어라.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여전히 조용했다. 분식집 일은 계속해야 했다. 손님들은 여전히 웃으며 떡볶이를 주문했고 나는 기계적으로 떡을 삶고 순대를 데웠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사장님, 오늘 왜 이렇게 짠맛이 안 나요? 단골 손님이 웃으며 말했다. 눈물이 국물에 떨어진 걸까? 급히 다시 간을 맞췄다. 사흘째 되던 날 지연이가 가게를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어머님, 지연아, 어쩐 일이니? 민호 오빠 연락이 안 돼요. 회사에도 안 나간다고 하던데. 그제야 알았다. 민호가 회사도 그만뒀구나. 미안해, 지연아. 다 내 탓이야.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심하게.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한테 계속 설득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연아, 너무 힘들면 포기해도 돼. 민호도 이해할 거야. 정말 그런 마음이었다. 내 과거 때문에 이 착한 아이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으니까. 안 돼요. 저는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지연이의 눈빛이 의외로 단호했다. 어머님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지금의 어머님이 더 중요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내 아들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걸 이 아이는 이해해준다니. 고마워, 지연아. 민호 오빠 어디 계신지 알아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모르겠다고. 나흘째 밤 민호 방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급히 가보니 민호가 여행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어디 가는 거야? 잠깐 혼자 있고 싶어요. 민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지금은 안 돼요. 민호가 고개를 돌렸다.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모르겠어요.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 민호를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자격이 있을까? 20년 동안 숨겨온 거짓말쟁이인 내가. 민호야, 어머니도 쉬세요. 많이 힘드셨죠? 그 말이 더 아팠다. 나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집이 텅 비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20년 전에도 이랬다. 태준을 떠나보낸 그날 밤에도 이렇게 혼자였다. 그때는 태준을 살리려고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혹시 나만 도망치려고 했던 건 아닐까? 영구비 횡령 사건에 휘말린 남자와 결혼하기 싫어서? 아니다. 그게 아니었다. 정말로 태준을 사랑했고 그를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태준은 죽었고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내 과거 때문에 아들의 행복이 위태롭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야 해. 혼잣말을 했다. 도망치지 말고 숨지도 말고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윤태석 회장을 직접 만나보기로. 그의 회사 주소를 인터넷으로 찾았다. 강남의 큰 빌딩이었다. 이런 곳에 가본 적이 없어서 떨렸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다. 분식집 문을 일찍 닫고 지하철을 탔다. 강남역에서 내려 빌딩을 찾아갔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물었다. 어디로 가시나요? 윤태석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약속 있으신가요? 없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럼 약속을 잡고 싶은데요. 비서실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전화를 해봐도 무슨 용건이신지 약속이 어려우실 것 같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며칠 동안 계속 전화했다. 때로는 직접 빌딩에 가서 기다리기도 했다. 하지만 태석을 만날 수는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호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지연이는 매일 가게로 와서 소식을 물었다. 어머님, 무리하지 마세요.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제가 아버지를 설득할게요. 아니야, 지연아.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날 밤 나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이었다. 도망치지 않겠다. 내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분식집에서 기름 냄새 맡으며 산 것이 어때서? 혼자 아들 키운 것이 어때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어때서? 정화야, 이번에는 끝까지 해보자.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다. 내일 다시 태석을 찾아가겠다.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열흘째 되던 날 나는 또다시 태석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로비 소파에 앉아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봤다. 모두 바쁘고 중요해 보였다. 어머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지연이가 서 있었다. 지연아, 여기는 왜? 아버지 만나러 왔어요. 어머님도요?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이가 내 옆에 앉았다. 며칠째 오고 계신 거죠? 일주일 넘었나? 스스로도 정확히 몰랐다. 그냥 매일 왔다. 경비 아저씨가 그러던데 매일 여기 앉아서 기다리신다고. 부끄러웠다. 이 넓은 로비에서 나 혼자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완고하셔서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으세요. 지연이가 한숨을 쉬었다. 집에서도 제 얘기는 아예 안 들으시려고 해요. 지연아, 너무 힘들면 정말 포기해도 돼. 어머님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연이가 내 손을 잡았다. 같이 해요. 혼자보다는 둘이 낫겠죠? 그날부터 지연이와 나는 함께 태석을 기다렸다. 가끔 지연이가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역시 만나주지 않았다. 이상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완고한 분은 아니셨는데. 지연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른 이유? 태준 삼촌 얘기를 할 때 아버지 표정이 그냥 화난 것 이상이었어요. 뭔가 더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맞는 말이었다. 태석의 분노에는 단순한 원망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태준 삼촌 얘기 좀 해주실래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주저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진실을 말해줘야 할 것 같았다. 좋은 사람이었어. 정말로.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대학교 교수였는데 학생들이 정말 좋아했어. 연구도 열심히 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어떻게 만나셨어요? 도서관에서. 내가 야간 대학을 다녔거든. 태준 씨는 그 학교 교수였고 그때가 그리웠다. 26에 나와 32의 태준. 도서관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의 설렘. 사랑하셨군요. 응. 정말 사랑했어.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런데 연구비 사건이 터졌어. 태준 씨가 직접 한 건 아니었는데 책임자였으니까 모든 걸 뒤집었어야 했어. 그래서 힘들어 하신 거군요. 매일 밤 술만 마시고 자꾸 죽고 싶다는 말을 했어. 나는 무서웠어. 지연이가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결혼하면 내가 더 짐이 될 것 같았어. 그래서 먼저 떠났지. 후회하세요? 한참을 생각했다. 모르겠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이었나 봐. 그때 로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석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몇 명의 직원들과 함께였다. 아버지. 지연이가 일어나 뛰어갔다. 나도 따라갔다. 지연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태석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리고 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 어머님하고 얘기 좀 해요. 할 말 없다. 태석이 고개를 돌렸다. 회장님, 내가 앞으로 나섰다. 저와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싫다고 했잖아. 태준 씨 이야기요. 그 순간 태석의 발걸음이 멈췄다. 태준 씨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회장님이 알고 있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태석이 천천히 돌아봤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가 있었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있었다. 뭐가 다르다는 거야? 태준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남긴 말이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태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같았다. 뭔 말을? 여기서는 곤란하고 조용한 곳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태석이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지연이를 봤다. 아버지, 제발. 지연이가 간절하게 말했다. 딱 10분. 태석이 마지못해 말했다. 10분만. 태석의 사무실은 넓고 깔끔했다. 큰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나는 소파에 앉아 손을 꽉 쥐었다. 거짓말로 시작한 대화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까? 그래서 태준이가 뭐라고 했다는 거야? 태석이 차갑게 물었다. 그 전에 회장님은 태준 씨를 얼마나 아셨나요? 내 동생이야. 당연히 잘 알지. 정말로요? 내가 반박했다. 그럼 태준 씨가 얼마나 자책하는 성격이었는지도 아시나요? 태석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다. 영구비 사건이 터졌을 때 태준 씨는 매일 내 탓이다. 내가 잘못 관리했다고 하셨어요. 직접 횡령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더 심해졌어요. 정화까지 힘들게 하면 안 된다. 나 때문에 정화 인생이 망가지면 안 된다고. 이건 진실이었다. 태준이 실제로 했던 말들이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떠난 거예요. 태준 씨가 저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걸 보기 싫어서. 태석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어요. 제가 떠나니까 태준 씨가 더 자책하셨나 봐요. 내가 정화를 떠나게 만들었다고. 그만해. 태석이 고개를 돌렸다. 회장님도 태준 씨를 많이 사랑하셨죠? 당연하지. 내 유일한 동생이었어. 그럼 이해하세요. 저도 태준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태석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전과는 달랐다. 하지만 20년 전 제 선택이 잘못이었나 봐요. 태준 씨를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아프게 했나 봐요. 눈물이 났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하려고 해요.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뭘 다르게 한다는 거야? 민호의 행복이요. 제 과거 때문에 민호까지 불행해지면 안 돼요. 그때 태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급한 듯이 전화를 받았다. 뭐? 지금? 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느 병원? 알겠어. 지금 간다. 전화를 끊고 황급히 일어났다. 지연이가 사고 났어. 뭐라고요? 나도 벌떡 일어났다. 교통사고. 민호랑 같이 있었다고 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다. 민호도? 우리 민호도? 병원으로 가요. 빨리. 태석이 재킷을 집어들었다. 나도 따라 나섰다. 택시 안에서 태석은 계속 전화를 걸었다. 병원, 보험회사, 지연이 직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손만 떨릴 뿐이었다. 제발,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계속 빌었다.
태준 씨 일로도 모자라서 이제 민호까지? 내가 정말 재앙의 씨앗인가?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설명해줬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윤지연 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타박상이 심한 정도고 강민호 씨는 뇌진탕과 다리 골절입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살았구나. 두 아이 모두 살았구나. 하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강민호 씨는 뇌진탕이 있어서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며 태석과 나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까까지의 적대감은 어디 가고 지금은 그저 자식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뿐이었다. 어떻게 된 거래? 한참 만에 태석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되고 민호가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됐다고? 상견례 이후로요. 태석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지연이도 매일 민호 찾는다고 그러더니 그제야 알았다. 두 아이가 함께 있었다는 건 민호가 지연이를 만났다는 뜻이었다. 아마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나 봐요. 뭔 문제를? 저희 때문에 생긴 문제요. 태석이 조용해졌다. 몇 시간 후 지연이가 깼다. 우리는 병실로 들어갔다. 아버지. 지연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지연아. 아빠가 여기 있어. 태석이 딸의 손을 잡았다. 그 모습에서 엄격한 회장이 아닌 그냥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보였다. 민호 오빠는요? 아직 못 깼어. 괜찮을 거야. 아버지,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지연이가 나를 봤다. 어머님, 민호 오빠가 어머님을 많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만나서 얘기했어요.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안다고. 화가 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그랬다고. 눈물이 났다. 역시 내 아들이었다. 그래서 같이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할지. 태석이 딸을 바라봤다. 지연아, 아버지, 어머님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요. 알아. 태석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알겠어. 나를 바라보는 태석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분노 대신 무언가 다른 감정이 있었다. 미안했어. 갑자기 한 말이었다. 내가 몰랐던 게 있었군.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준이를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건 나만이 아니었구나. 민호가 깨어나지 않았다. 이틀째였다. 의사는 뇌진탕으로 인한 일시적 의식불명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했다. 나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 집에 가서 씻고 오라는 간호사의 말도 듣지 않았다. 만약 민호가 깨어났는데 내가 없으면 어떡하나. 태석도 마찬가지였다. 지연이는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그는 여전히 중환자실 앞에서 나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 가서 쉬세요. 내가 말했다. 지연이도 아버지가 필요할 텐데. 괜찮아. 지연이 엄마가 와 있어. 그제야 알았다. 지연이 어머니도 있구나. 나는 혼자지만. 당신은? 태석이 물었다. 가족이 없어? 민호가 전부예요. 쓸쓸한 고백이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었다. 남편도 민호가 10살 때 사고로 잃었다. 그럼 더 힘들겠군. 태석의 목소리에 동정이 섞여 있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정말 괜찮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밤이 깊어갔다. 중환자실은 조용했고 복도에는 우리 둘만 남아 있었다. 태준이 얘기 좀 더 해줄래? 태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뭘 더 알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모르는 태준이의 모습? 나는 잠시 생각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
웃을 때가 가장 예뻤어요. 작은 목소리로 시작했다. 학생들이 어려운 질문을 하면 곤란해하면서도 끝까지 설명해 주려고 하시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태석이 가만히 들었다. 그리고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야간 대학 다니면서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할 때마다 데리고 가서 밥 사주시고 그랬구나. 사랑한다고 고백받았을 때가 기억나요. 벚꽃이 피는 봄이었는데 정말 순수하게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서 더 미안해요. 그런 분을 제가 떠나버렸으니까. 그만해. 태석이 말을 멈췄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봐. 뭐요? 태준이가 죽었을 때 너무 화가 났어.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었어. 태석이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당신을 원망했나 봐. 태준이를 버린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럴 만했어요. 아니야. 잘못 생각했어.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나왔다. 보호자분들이세요? 우리가 동시에 일어났다. 강민호 씨가 잠깐 의식을 찾았는데 계속 누군가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누구 이름을요? 어머니. 어머니라고 계속 불러요. 가슴이 뛰었다. 민호가 나를 찾고 있구나. 들어가 봐도 될까요? 짧게요.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민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하고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민호야. 내가 다가가자 민호가 눈을 떴다. 어머니. 응, 엄마 여기 있어. 민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여렸다. 미안해요. 어머니. 무슨 소리야? 미안할 게 뭐 있어. 화내서 미안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약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민호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사랑해요. 어머니. 그 말에 눈물이 터졌다. 2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 내 유일한 가족. 내 전부. 나도 사랑해, 민호야. 정말 많이. 민호가 다시 눈을 감았다. 의식이 또 흐려지는 것 같았다. 밖으로 나오니 태석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때? 깨어났어요. 짧게지만. 태석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고마워요. 내가 말했다. 여기서 같이 기다려주셔서. 뭘?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회장님 입장에서는 저를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태석이 나를 바라봤다. 이유가 있어. 뭔 이유요? 태준이가 당신을 정말 사랑했더라.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런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는 없지. 그날 밤 우리는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웠다.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걱정을 하면서. 민호가 완전히 깨어난 건 나흘 뒤였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어머니, 많이 걱정하셨죠? 민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아. 깨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지연이는 어때요? 걱정 마. 어제 퇴원했어. 민호가 안도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분, 지연이 아버지는요? 지금 지연이 병실에 계셔. 저 때문에 많이 화나셨겠네요. 아니야. 내가 민호의 손을 잡았다. 오히려 화가 많이 풀리신 것 같아. 정말요? 응. 이제 우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 것 같아. 며칠 후 민호도 퇴원했다. 지연이와 함께 퇴원하는 날 태석이 우리를 찾아왔다. 병원비는 내가 다 처리했어.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사양했지만 태석은 고집했다. 내 딸도 다쳤으니까 당연한 거야. 그리고 민호를 보더니 말했다.
지연이 많이 걱정했어. 죄송합니다.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라 내 때문이지. 민호가 고개를 갸웃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완고했나 봐. 태석이 쓴웃음을 지었다. 젊은 사람들 사랑하는 걸 왜 방해했는지 모르겠어. 그럼 결혼해라. 태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연이가 행복하면 돼. 민호와 지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아버지.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태석이 나를 봤다. 뭔 조건이요? 어머니도 결혼식에 오셔야 해. 당연한 말 아닌가? 나는 어리둥절했다. 그리고 태석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태준이 제사 때도 와주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태준이도 당신이 와줬으면 좋아했을 거예요.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면서도 뭔가 빈자리가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태준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낡은 전신 거울이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보였다.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던 여자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아팠던 여자.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실수했던 여자. 정화야, 이제 괜찮아.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용서받았어. 태준에게, 태석에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자신에게. 한 달 후, 민호와 지연이의 결혼식이 있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나는 신랑의 어머니로 서 있었다. 태석과 나란히. 처음 만났을 때의 적대감은 어디 가고 이제는 한 가족이 된 사이였다. 예쁘죠? 태석이 지연이를 보며 말했다. 응. 우리 민호가 복받았어. 민호도 좋은 아이야. 태석이 민호를 보더니 말했다. 당신이 잘 키웠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2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을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태석이 내게 왔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 네. 잘 부탁드려요. 태준이도 좋아할 거야. 태석이 하늘을 보며 말했다. 형수님이 행복해지는 걸 보면. 형수님. 그 말에 또 눈물이 났다. 저녁 때 신혼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났다. 태석과 나는 호텔 로비에서 그들을 배웅했다. 어머니, 잘 다녀올게요. 민호가 내게 말했다. 응. 몸 조심해. 아버지도요. 지연이가 태석에게 인사했다. 잘 다녀와. 두 아이가 떠나고 태석과 나는 잠시 서 있었다. 커피 한 잔 할래요? 태석이 제안했다. 좋아요. 호텔 카페에 앉아 우리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그때 내가 몰랐던 게 있었군. 태석이 다시 말했다. 내가 왜 떠났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저도 잘못 생각한 게 있었어요. 뭘?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했어요. 태준 씨와 함께 이겨낼 생각은 안 하고. 태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제는 다르겠지? 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정말 그랬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호도 지연이도 그리고 태석까지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1년 후 나는 분식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더 큰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다. 태석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내 힘으로 하고 싶었다. 어머님, 정말 안 도와드려도 돼요? 지연이가 물었다. 배가 조금 나온 게 보였다. 임신 5달이었다. 괜찮아. 앉아 있어. 임신한 며느리를 어떻게 일시키나. 그래도 민호야, 내 아내 좀 말려. 어머니가 하시겠다는데 그냥 두세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결혼 후 더 밝아진 것 같았다. 새 가게는 연립주택 상가에 있었다. 전보다 조금 크고
깨끗했다. 무엇보다 집에서 가까워서 좋았다. 여기 괜찮네. 태석이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다. 요즘 자주 놀러 온다. 퇴근길에 들러서 김밥 하나씩 사가곤 한다. 회장님이 김밥을 사가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맛있으면 되는 거지. 태석이 웃었다.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런데 정말 혼자 할 거야? 응, 괜찮아.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쓰지? 나중에 생각해 볼게. 사실 혼자 하는 게 좋았다. 내 속도대로, 내 방식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여전히 낡은 전신 거울이었지만 이제는 바꿀 생각이 없었다. 이 거울과 함께 많은 일을 겪어왔으니까. 거울 속에는 53살의 여자가 서 있었다. 주름도 늘고 머리도 새었지만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다. 정화야, 수고했어.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이제 좀 편해졌지? 정말 편해졌다. 마음이 20년 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죄책감의 무게가 이제는 많이 가벼워졌다. 한 달 후 태준의 제사가 있었다. 태석의 집에서 지내는 작은 제사였다. 형수님, 여기 앉으세요. 태석이 내 자리를 안내해줬다. 제사상 바로 앞자리였다. 제사를 지내면서 나는 태준을 생각했다.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어떨까? 우리가 결혼했다면 어떨까? 아마 행복했을 거다. 하지만 이렇게 된 것도 나쁘지 않다. 민호와 지연이가 있고 태석이라는 새로운 가족도 생겼으니까. 제사가 끝나고 함께 저녁을 먹었다. 내년에는 손자, 손녀도 함께 제사를 지내겠네. 태석이 지연이 배를 보며 말했다. 남자아이래요, 여자아이래요? 아직 알 수 없어요. 지연이가 웃었다. 뭐든 상관없어. 내가 말했다. 건강하기만 하면 돼. 어머님,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민호가 물었다. 너희가 지어. 태준이 이름도 넣고 싶은데요. 민호의 말에 태석이 깜짝 놀랐다. 정말? 네. 외삼촌 이름도 넣고 싶어요. 태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민호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많이 보였다. 태준 씨, 보고 있어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늦었지만 바람이 살짝 불었다. 태준의 대답인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 앞에 마지막으로 섰다. 정화야, 새로 시작하자.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이제 진짜 새로 시작이야. 53살. 늦은 나이는 아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손자도 봐야 하고, 지연이도 도와줘야 하고, 태석과도 더 많은 얘기를 나눠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태준에 대한 죄책감도, 혼자 아들을 키운 것에 대한 위축감도 이제는 모두 내려놓을 수 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다. 새가게 준비를 해야 했다.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나갔다. 이번에는 확신에 찬 발걸음이었다. 정화야, 오늘도 힘내자. 혼잣말을 하며 웃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당당하게 살아가자. 거울 속 나도 웃고 있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